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책사냥꾼입니다. 이 책에 대해서는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서 수다를 되게 많이 떨 것 같아요. 거의 사진과 다를 바 없는 영상을 틀어놓고 잘 하는 짓이긴 한데, 이 책이 제가 카페꽃마는 지금은 없어졌지만 제가 지금까지도 가장 좋아했던 북카페로 남아있는데요. 거기서 제가 거기를 다닐 때 초기에 샀던 책이에요. 그 카페콘마가 사라진 지 몇 년이 됐고, 제가 거기를 다닌 것도 몇 년이고, 산 책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책이죠. 그리고 제가 한 번도 안 봤어요, 이 책을. 지금 오늘까지. 왜 그랬냐면, 제목이 슬프잖아요. 그냥 그때 왜 샀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났고 그냥 뭐랄까 학생들이 어떤 고뇌를 겪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구매를 해서 한번 공감이나 공유를 해보고 싶다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공유라고 하면 저 자신과 공유를 하고 싶다는 얘기죠. 어, 예, 그래서 샀는데 안 읽었어요. 그러다가 오늘 뭔가 책을 읽긴 해야겠다. 책을 사는데 읽질 않는다. 요새 몇 달간 그랬거든요. 그래서 책을 찾다가 제가 5년 전에 샀던 책을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정작 한두 달 동안 샀던 책은 아니고, 예, 또, 막, 뭐 하라고 하면은 하기 싫죠. 막, 뭐 그런 반항심 같은 것도 있고. 아무튼 그래서 이 책이 초판인쇄 초판 발행이어서 2014년 거예요. 뭐 5년이 이제 좀 넘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자유롭게 읽을 수 있겠다 싶었는데, 막 검색해보니까 구글에서 이북으로도 팔고 있고, 교보문고에서도 배송을 해주는 것 같아요. 몇 판이나 인쇄된 건지 약간, 저의 경우에는 책이 잘 팔리면 그 작업이 더 힘들어지죠. 아무튼 시간이 오래됐다는 건 여러분에게 홍보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 더 생긴다고 생각을 해서, 이건 저 자신한테도 하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제 수다는 다 떨었으니, 제가 이 책을 같이 읽기로 결심한 것도 이 책이 무진장 재미있었기 때문이죠. 아니었으면 안 읽겠죠. 요새 신간도서 서문만 읽다가 끝내갖고 정말 싫었는데, 그래도 오늘은 조금 읽어보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읽어봅시다. 여기서부터 읽어보죠. 다른 사람들, 선생님들, 어른들은 나보다 너무 강력하게 느껴졌고, 지금 여러분은 학교에 오신 겁니다. 주먹보다 훨씬 위협적인 그 힘은 너무 용인되고, 너무 합법적이라. 나는 그 힘에 대한 복수의 필요성을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느끼곤 했다. 40년 뒤 몇몇 청소년들에게서 증오스럽다는 말을 들을 때 나는 더 이상 놀라지 않았다. 사회학적이고 문화적이고 경제적인 수많은 새로운 요인들로 증식된 이 말은 나에게 그토록 친숙했던 복수의 필요성을 여전히 표현하고 있었다. 다행히 나의 놀이 친구들은 패거리가 없었고 나는 시태 출신도 아니었다. 시태면 약간 할렘가? 가난한 곳 출신도 아니었다. 그러니까 나는 오로지 나 혼자만의 젊은 패거리, 르노의 노래가사처럼 음험한 보복을 고독하게 실행한 아주 소박한 패거리였다. 예를 들면 100여 가지쯤은 들고도 남지만 한밤중에 기숙사 식당 창고에서 소 혓바닥을 미리 빼내다가 학교 격리 담당자의 사무실 문에 걸어두었다. 소 혓바닥을 걸어놨대요. 그는 일주일에 2번이나 우리에게 그 고기를 제공했고 우리가 먹지 않으면 다음날 접시에 또 내놓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여기 기숙사라서 먹어야 되나 봐요. 또는 영어 선생님의 새 차 기억나는데 차종이 아리안이었다. 타이어의 옆면이 기둥 서방의 구두처럼 새하얗던. 새 차 소음기에 훈제 청어를 끈으로 묶어놓은 일도 있다. 그렇게 해놓으면 생선 구워지는 고약한 냄새가 이루 말할 수 없이 풍겨 처음 며칠간 차 주인이 교실에 들어서면 생선 썩은 내가 진동했다. 또는 기숙사 근처의 농장에서 30여 마리의 암탉을 훔쳐다가 주말 내내 내게 금종령을 내린 사감의 방을 가득 채워놓은 일도 있다. 굉장하죠. 단 사흘 만에 그 방이 얼마나 멋진 가금 사육장이 되었던지. 한데 엉겨붙은 닭똥과 깃털, 그리고 진짜 사육장처럼 만들려고 바닥만 가득 채운 지푸라기와 사방에 널린 깨진 달걀들, 그리고 그 위에 잔뜩 흙 뿌린 옥수수 알들. 냄새는 두말할 것도 없고. 사감 선생이 만족스러운 얼굴로 방문을 열었을 때 갇혀있던 질겁한 닭들이 해방되어 종종거리며 복도로 뛰쳐나가고 한 무더기 아이들이 그 뒤를 쫓아가는 그 즐거운 축제라니. 물론 어리석은 짓이었다. 뒤늦은 반성이죠. 어리석고 고약하고 비난받아 마땅하며 용서받을 수 없는 짓, 게다가 아무 효과도 없는 짓이었다. 교사단 자체의 성격을 개선하지 못하는 가혹행위 같은 것. 하지만 나는 암탉들과 청어, 혀 잘린 가엾은 소를 가엾은 소를 죽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린 터무니없는 작은 인간들과 더불어 이것들 역시 내 패거리의 일부였으니까. 패거리에 대한 얘기는 이전에 조금 나오긴 하는데 잘 이해는 안 돼요. 아무튼 이런 식인데, 기회만 있었더라면 패거리를 만들었을 거라고. 그리고 아주 신났을 것이다. 놀이 친구들로는 패거리로 하기엔 충분하지 않았다. 쉬는 시간에만 존재했고 수업 시간엔 위험인물이었으니까. 학교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패거리에 섞여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아무튼 여기 아까 읽었던 부분 보면 결국 혼자서 혼자만의 젊은 패거리, 고독하게 실행한 아주 소박한 패거리였다. 혼자서 그렇게 했다는 것 같아요. 넘어가서, 아주 드물게 예외가 있긴 하지만 고독한 복수자 혹은 음험한 소란꾼이라도 고도하는데 이건 관점의 문제다. 고독한 복수자는 자수하는 법이 없다. 이건 불변의 가르침이다. 게다가 다른 누군가가 일을 벌여도 절대 고발하지 않는다. 연대감일까? 확실치는 않다. 그보다는 차라리 헛된 신문이 진행되는 동안 권위가 소진되는 모습을 보는 쾌감 때문일 것이다. 범인이 드러날 때까지 모든 학생이 이러저러한 것에 박탈을 받는다고 그의 마음이 움직이진 않는다. 오히려 정반대다. 그 벌로 인해 마침내 공동체의 확실한 일원이 될 기회를 얻는다. 단 한 명의 죄인 대신 수많은 죄 없는 사람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는 일을 치사하다고 생각하는 모두와 하나가 되는 것이다. 어처구니 없는 진정성 아닌가. 기가 막히죠. 자신이 문제의 바로 잠시만요. 죄인이라는 사실은 더 이상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권위를 내세우며 모두에게 벌을 주는 선생의 모습은 문제의 차원을 바꿔버린다. 우리는 이제 범인 수색과 관계된 사실의 차원이 아니라 원칙의 차원에 있게 된다. 그런데 착한 청소년인 그는 공정함의 원칙에 대해 소신을 굽히지 않는다. 선생님들은 누가 범인인지 찾아내지 못하니까 우리 모두에게 벌을 주는 건데 그건 치사한 방법이야. 그를 비겁한 놈, 도둑, 거짓말쟁이 혹은 그 무엇으로 취급하든 간에, 여기서 그는 학생이에요. 예, 고독한 복수자죠.
교장 선생님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온갖 경멸을 선포하며 자신의 행위를 책임질 용기도 없는 저열한 인간으로 몰아붙인다 해도 그는 절대 상처받지 않는다. 우선 그런 얘기는 수없이 들어왔던 내용의 확언에 불과하며 그 점에 대해서는 교장 선생님의 의견에 동의하기 때문이고 이러한 은밀한 의견 일치는 희귀한 즐거움이기도 하다. 맞아요, 선생님. 저는 아주 나쁜 애예요. 알고 보면 더 나쁜 아이랍니다. 그 다음으로는 규율 감독이 있는 신부의 수단. 여기 수단이라고 하면 성직자가 제의 밑에 받쳐 입거나 평상복으로 입는 발목까지 오는 긴 옷이라고 합니다. 수단 3벌을 피뢰침 꼭대기에 걸어놓는 용기는 교장 선생님도 여기 있는 그 어느 학생도 갖지 못했으며 신부님은 뭐 입고 아니죠 그러면? 바로 그 오로지 그만이 칠흑 같은 밤의 영광스러운 뭐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영광스러운 고독 속에서 할 수 있었던 일이기 때문이다. 수단 3벌은 몇 시간이나 쾌적선의 검은 깃발처럼 학교에서 나부꼈고 누가 이 그로테스크한 깃발을 내걸었는지는 결코 아무도 알 수 없을 것이다. 아이고. 자기 대신 다른 사람이 고소당한다 해도 맹세컨대 그는 여전히 입을 다물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세계를 알고 있고 클로델의 책은 절대 읽지 않더라도 클로델은 뭐 희곡 작품을 남긴 사람이래요. 책은 절대 읽지 않더라도 그의 말에는 동의하면서 부당한 일도 당할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아주 잘 알기 때문이다. 그는 자수하지 않는다. 자신의 고독을 체념하고 받아들였으며 마침내 두려움을 버렸기 때문이다. 이제 그는 눈을 내리깔지 않는다. 보아라. 그는 순박한 눈빛의 죄인이다. 그는 아무도 절대로 모르게 할 거다라는 특별한 즐거움을 침묵 속에 묻어버렸다. 사람은 뿌리가 없다고 느끼면 스스로에게 맹세를 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가 느끼는 것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를 비난하는 알매 유복자들에게 자신이 불가해한 인물이 되었다는 음울한 기쁨이다. 요컨대 그는 하나의 능력을 발견한 셈이다. 자신을 두렵게 하는 자들을 두렵게 만드는 능력을. 그는 그 능력을 열심히 즐긴다. 아무도 그가 범인이라는 걸 모른다. 범인이라는 걸 모른다. 잘된 일이다. 뭐죠? 범죄자의 탄생이란 온갖 지력을 은밀하게 계략에 쏟아붓는 일이다. 여기서 선생님 그 작가분께서는 현재 교사이시기도 한데 지금 본인의 학창 시절을 소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네. 이전에 이분이 열등생이라는 얘기가 있긴 했는데 저도 자세히는 안 봐서 몰라요. 하지만 이런 은밀한 보복행위만 집착해서 본다면 학창시절의 나에 대해 잘못 생각하게 될 것이다. 게다가 그 3벌의 수단 사건은 내가 저지른 게 아니다. 어떤 훌륭한 능력이 있는 어떤 의문의 친구가 있었군요. 이 작가분은 닭들을 빼돌리고 야밤에 복수의 손길을 뻗치는 명랑한 열등생, 유치한 징벌을 꾸며내는 투명인간 조로. 내가 이렇게 판에 박힌 이미지로 만족했더라면 더 좋았겠지만 나 역시 아니 무엇보다 어른의 호의적인 시선을 끌기 위해 온갖 타협을 마다하지 않는 아이였다. 선생님의 동의를 은근히 애걸하고 모든 수능주의에 들러붙는 일. 네, 선생님 말씀이 맞아요. 그래요. 선생님, 저는 그렇게 어리석고 못되고 실망스러운 애가 아니에요. 아, 상대방이 거친 말로 나의 무능을 돌아보게 할 때의 그 치욕이란. 반대로 칭찬 비슷한
비슷한 말 두마리 만들어도 인류의 보물인 양 얼른 머릿속에 담아두고 얼마나 비열한 행복감에 빠져들었던지, 그리고 그날 저녁 당장 부모님에게 그 얘기를 들려주고 싶어서 얼마나 허둥댔던가. 오늘 학교에서 어떤 선생님하고 얘기가 아주 잘 통했어요. 물론 아버지가 정말 좋은 대화였다고 인정하도록 해야 한다. 전화 통화하면서 참 열심히 노력했겠죠. 아이가. 오랫동안 나는 이런 부끄러운 그림자를 끌고 다녔다. 증오심과 애정의 욕구, 최초의 실패 이후 나는 이 두 가지에 한꺼번에 사로잡혀 있었다. 문제는 학교 생활에 식인귀를 달래는 일이었다. 그 귀신이 내 마음을 삼켜버리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는 것이었다. 이를테면 나의 받아쓰기 점수를 내가 틀린 문제 숫자만큼 세어 마이너스로 말씀해 주시던 중1 때 선생님의 생일 선물 마련에 협력하는 일. 페나키온이 마이너스 38점, 어째서 기온이 점점 더 떨어질까? 그 망할 선생님을 진짜로 기쁘게 할 선물을 고르느라 머리를 쥐어짜고 반 애들한테서 선물 살 돈을 거둬들이고 끔찍한 선물값이 공동 모금액을 넘어선다는 걸 알고 내 몸을 바쳐 채우기로 한 것이었다. 가슴 아프죠? 당시 중산층 가정에는 금고가 있었다. 나는 내 고문자의 선물에 일조하기 위해 고문 선생님이죠. 부모님의 금고를 갈고리로 열어보기로 했다. 그것은 가족의 비밀이 잠들어 있는 거무튀튀하고 작달만한 금고들 중 하나였다. 열쇠 하나, 톱니바퀴 모양의 숫자판과 글자판. 부모님이 열쇠를 두는 장소는 알고 있었지만, 잠시만요. 숫자와 글자의 조합을 알아내려면 며칠 밤이 필요했다. 톱니바퀴, 열쇠, 닫힌 문, 톱니바퀴, 열쇠, 닫힌 문, 계속되는 닫힌 문, 결코 알아내지 못할 것만 같았다. 그런데 갑자기 철커덕 소리가 나더니 문이 열렸다. 아이들은 뭐랄까 가끔 보면은 굉장한 집념이 있죠. 한동안 멍했다. 어른들의 비밀스러운 세계로 열린 문, 이 경우에는 아주 얌전한 비밀들이다. 그 집념에 대해 얘기하면은 저도 제가 막 어렸을 때 접했던 정보들을 보면 어떻게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있었나 지금도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있어요. 그런 특이한 게 있습니다. 약간의 채권 언젠가 한동안 멍했다. 어른들의 비밀스러운 세계로 열린 문, 이 경우에는 아주 얌전한 비밀들이다. 약간의 채권, 언젠가 값이 치솟을 것을 기대하며 잠들어 있는 러시아 공채. 탄창은 차있지만 공이치기에는 줄지를 해놓은 큰아버지의 기병권총, 많지는 않아도 지폐도 몇 장 있었다. 나는 선물 사는데 투자하기 위해 그중 일부를 슬쩍했다. 어른들의 애정을 사기 위한 도둑질, 그것은 정확히 말해 절도가 아니었으며 물론 그걸로는 그 어떤 애정도 사지 못했다. 바로 그 해 당시 유행하던 그 비쌌던 흉측한 일본식 정원인 분재 하나를 어머니에게 사드렸을 때 비밀이 탄로나고 말았다. 그 사건은 세 가지 결과를 가져왔다. 금고털이, 막내 아들이 이론의 여지없는 조숙성을 입증했던 유일한 공부를 너무 못해하는 아이였기 때문에 조숙성이 성적에서는 드러나지 못하고 태도에서도 드러나지 못하고 명랑한 열등생이었다고 표현하는데, 예, 유일한 영역이 금고를 열었다. 금고털이 아들을 세상에 내놓았다고 생각한 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렸고 이건 드문 일이었다. 나는 기숙사에 들어가게 되었으며 거기서 지내는 동안은 그 무엇도 훔칠 수 없었다. 내 또래 아이들에게는 도둑질이 문화적으로 유행하던 시대였건만. 오늘날 패거리 짓기를 오로지 주변적인 현상으로만 치부하는 모든 이에게 말하겠다. 당신들 말이 맞다. 실업이 그렇고 소외된 자들의 결집이 그렇고 인종적 결속이 그렇고 낙인의 횡포와 편부모 가정이 그렇고 암거래 경제의 발달과 모든 종류의 밀매가 그렇다. 맞다. 하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단 하나만큼은 가볍게 생각하지 않도록 조심하자. 모두가 이해하는데 혼자만 이해하지 못하고 길을 잃어버린 학생의 고독과 수치만은 우리만이 그를 그 감옥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 양성되었건 아니건 간에 말이다. 나를 구해냈던 그리고 나를 교사로 만들었던 현재 이 작가분은 교사 일을 하셨고 현재는 은퇴를 하시고 가끔 학생들을 만난대요. 그런 얘기가 있고 정년퇴직인 것 같아요. 지금 할아버지인 걸 보니까. 아무튼 그리고 나를 교사로 만들었던 선생님들은 다시 읽을게요. 나를 구해냈던 그리고 나를 교사로 만들었던 선생님들은 그 일을 위해 양성된 게 아니었다. 그들은 나의 무능한 학교 생활의 기원에 대해서는 괴념치 않았다. 원인을 찾느라 시간을 허비하지도 않았거니와 나에게 설교를 하려 들지도 않았다. 그들은 그저 위기에 빠진 청소년을 마주한 어른이었다. 그들은 절박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며 몸을 던졌다. 그들은 나를 놓쳤다. 하지만 매일같이 다시 몸을 던지고 또 던졌다. 그리고 마침내 나를 거기서 건져냈다. 나와 더불어 다른 많은 아이도 건져냈다. 말 그대로 우리를 낚아올린 것이다. 우리는 그분들에게 생명의 빚을 지고 있다. 한 20페이지 정도만 읽을 생각입니다. 학창시절의 성적표와 졸업장을 찾으려고 낡은 서류 더미를 뒤지다가 어머니가 보관한 편지 한 통을 우연히 발견했다. 1959년 2월자 편지였다. 내가 14살이 된 지 석 달이 지났을 때 아직 중3이었다. 편지에서 나는 기숙사에 머물던 첫 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사랑하는 엄마, 나도 성적표를 봤어요. 나도 속상하고 지긋지긋해요. 잘한다고 믿었던 수학에서 1점을 받으려고 2시간을 쉬지 않고 숙제를 했으니 생각해보면 실망할 만하죠. 또 시험 과목을 복습하려고 다른 일을 다 놓아버렸고 실전 연습 4점은 분명 수학 시간에 지리시험을 복습한 것을 설명해 줘요. 나는 공부를 계속하기에는 머리가 좋지 않고 열심히 하지도 않아요. 공부가 재미없어요. 책들 속에 갇힌 채 머리를 붙잡아 놓을 수가 없어요. 영어와 수학은 젬병이고 철자법은 엉망인걸요. 또 뭐가 남았나요? 자신을 욕할 게 또 뭐가 있는지 찾고 있나? 우리 동네 미용사 마리테는 어렸을 때부터 친하게 지내는 누나다. 그 누나가 얼마 전 이런 얘기를 들려주었다. 어머니는 누나에게 흉금을 털어놓으며 내 앞날을 고민하곤 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형들이 내 뒤를 돌봐주겠다는 약속을 얻어낸 뒤로는 마음이 좀 놓인다고 했단다. 내 편지에는 이런 말도 적혀 있었다. 엄마한테는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아들이 셋 있고 마지막 하나는 열등생에다 게으름뱅이죠. 본인이 쓴 말이군요, 이게. 그러고는 형들의 뛰어난 성적과 나의 성적을 비교하면서 괴롭힘을 중지하고 나를 기숙사에서 벗어나게 해 북아프리카 오지의 군인 자녀 학교로 보내달라 강력히 탄원했다. 그곳만이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유일한 곳, 밑줄을 2번씩 그어 강조. 요컨대 세상 끝으로의 추방, 차선의 해결책, 군인의 아들이 바르다미를 흉내낸 도피 계획인 셈이다. 그로부터 10년 뒤인 1969년 9월 30일 나는 아버지의 편지를 받았다. 편지는 교사 근무를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중학교로 배달되었다. 성공한 아들에게 보내는 첫 편지를 직장으로 보냈던 것이다. 아버지는 병원에서 퇴원한 직후였다. 몸은 서서히 회복되고 있고 개와 함께 산책을 다닌다고 했다. 아버지는 가족의 소식을 전하며 내 사촌 여동생이 스톡홀름에서 결혼할 것 같다고 했고 우리가 함께 이야기했던 그러나 아직은 쓰지 않고 있던
내 소설 계획을 은근히 암시했고 내가 직장 동료들과 무슨 얘기를 나누는지 몹시 궁금하다 했고 우체국 직원들의 파업을 맹렬히 비난하면서 앙젤로 리날디의 지배자의 오두막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으며 셀린저의 호밀바테 파수꾼과 조제 카바니스의 환락의 정원에 대한 독후감을 자랑했다. 또 어머니가 아버지를 돌보느라 더 많이 피곤하기에 나에게 편지를 못하는 걸 이해해달라고 했고, 어머니가 편지 못 보내는 걸 이해해달래요. 우리 자동차의 보조 타이어를 내 친구 팡숑에게 빌렸다고 했고, 베르나르는 바퀴를 바꾸고 나서 즐거워하더라. 당신은 건강하니 아무 염려 말고 잘 있으려며 편지를 맺었다. 학창시절 재난과도 같을 미래로 나를 위협하지 않았던 것처럼 너는 커서 뭐가 될래? 이러지 않았던 거죠. 열등생에게 가장 답변하기 힘든 질문이죠. 편지 속의 아버지는 열등생이던 나의 과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군에 비치지 않았다. 대부분의 주제에 대한 아버지의 어투는 평소처럼 점잖게 냉소적이었고 선생이라는 나의 새로운 직분을 놀랍다거나 축하할 일로 여기지도 않았으며 내 학생들을 염려하는 것 같지도 않았다. 이게 다 마음 씀씀이 같은 거죠. 작가 편지 받은 작가분한테는 고마운 일이었을 것 같고요. 요컨대 아버지는 당신의 평소 모습 그대로 장난스러우면서도 현명했으며 앞으로 계속될 인생에 대해 멀리에서나마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했다. 문득 편지 본투가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그제야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아버지는 겉봉에 내가 일하는 학교의 주소와 내 이름을 쓰는 것에 그치지 않고 거기에 선생님이라는 말을 덧붙여 놓았다. 땡땡땡 중학교 다니엘 페나키오니 선생님. 아주 정확한 아버지의 필체로 말이다. 그 기쁨의 함성과 안도의 한숨소리를 듣기 위해 내 삶 전체가 필요했을 것이다. 이게 이 책의 굉장히 일부분이에요. 지금까지 읽을 게 이만큼 남아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읽은 게 이 정도입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 2장 되다이고요. 기대하시겠지만 여러분은 이 책을 구매하신 뒤에 이 뒷부분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재미있게 읽었고요. 현재도 판매 중인 도서고 이북으로도 절찬리에 팔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공유한 것만으로도 저한테는 약간 위험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5년 정도 지난 책이고 사람들의 화제거리에서 동떨어졌기 때문에 제가 20쪽 정도는 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고 20쪽이라면 조금 읽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읽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것도 허락받지 않은 출판사로서도 위험 부담이 느껴질 수 있는 저의 행동이었죠. 아무튼 자 이제서야 그걸 보네요. 거기가 제가 다녔던 카페 꼬마가 문학동네에서 만든 북카페였죠. 제목은 학교의 슬픔이고 다니엘 페나키오니라고 불렸던 것 같은데 윤정임 씨가 옮기셨고 다니엘 페낙지음 그리고 문학동네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표지가 있는데 뭐랄까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보다는 띠가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은데 밑에 있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걸 싫어해서 아무튼 빼고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